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볼게요. 오늘은 그 과학 지문 파트를 들어갈 차례라서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떨지 마시고요. 미안한데 선생님한테 문자 바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터 좀 적고 들어갈까요? 좀 제목이 길죠?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액상과당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뭘 표시하는 게 좋으냐? 용도, 구성성분, 건강, 영양, 에너지원, 과정이냐, 그 다음에 단맛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냐. 그래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윗글에 나와 있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윗글에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요 액상과당은 모든 단원에 다 있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말들이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살짝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았죠? 되게 이러한 경우는 각 단원에 대한 소주제들을 담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문단 읽고 난 다음에 지우고 2문단 읽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좀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학 지문은 그냥 읽으면 문제가 오히려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과학 지문은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볼게요.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화학 용어로 액상과당이라는 것이 있다. 자, 밑줄을 안 쳐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안 끄는 화학 용어로 액상과당이 있대. 친절하게 액상과당에 따옴표가 쳐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네모를 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하, 이 글은 액상과당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액상과당. 자,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과 이를 효소를 이용해서 변화시킨 과당이 단당류의 형태로 섞여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4번 문제에 아마 어휘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섞여 있다고 돼 있는데 4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혼합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란 말은 의미상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4번에 1번은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액상과당의 정체가 뭐냐라 물어본다면 액상과당은 위에다 살짝 정리할까요? 얘는 포도당이라는 것과 과당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것? 이게 바로 액상과당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포도당이래. 액상과당이라는 것들은 둘이 섞여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포도당의 성분을 변환이라는 것들은 바꾼다는 얘기죠. 과당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포함되게 만들면 설탕보다도 훨씬 더 단맛의 정도를 느낄 수가 있대요.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상과당은 다양한 식품에서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액상과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1단락이잖아요. 그럼 1문단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는 액상과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액상과당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액상과당이라는 건 포도당과 과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아까 읽었을 때 여기 보니까 2번에 여기요. 액상과당의 구성 성분 뭐죠? 포도당 플러스 과당. 이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 보면 포도당과 과당이 단당 형태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포도당, 과당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1-2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치, 불일치, 즉 사실 확인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게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씩 점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세 문제를 아무런 생각 없이 세 세트를 푸는 것보단 이렇게 한 세트를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과 과당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액상과당은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하는 정제당인 설탕과, 얘들아 글을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글을 볼 때 대충 보면 이게 막 섞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액상과당은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하는 정제당인 설탕과 구조가 다르대요. 그럼
액상과당과 설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액상과당과 다음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게 아마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정제당의 설탕. 그럼 앞으로 정제당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건 설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탕을 다른 말로 정제당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 그럼 선생님 여기는 설탕도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 건가 봐요. 맞아요. 설탕도 포도당에다가 과당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건데 잘 봐요, 여러분. 얘는 결합이 되어 있다고 나와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설탕은 결합이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합이란 말 요거에 초점 잘 맞추셔야 돼요. 아, 설탕은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자, 첫 포인트 잘 잡았죠? 결합이란 말 썼어요. 결합이란 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액상과당은 단당류. 그럼 얘는 이당류, 단당류잖아요. 여러분, 이당류라고 하는 것들은 딱 봐도 알겠죠? 한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예요. 근데 액상과당은 단당류니까 한 개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생각해 보죠. 액상과당은 단당류. 여기는 설탕은 이당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액상과당의 체내 섭취 후, 잘 들어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액상과당이 들어온 후 대사 과정도 정제당과 다르다. 그러면 대사 과정이 정제당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설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사 과정이 설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네모를 쳐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체 문단 속에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여기거든요. 혹시 문제 안 풀었으면 미안한데 혹시 문제를 안 풀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강의를 잠깐 스탑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와서 좀 뒤늦게 들어도 괜찮으니까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이 강의는 문제를 푼 상태로 들어야 의미가 있어요. 알았죠? 분명히 부탁드렸어요. 그래야 이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 있고요.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돼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런 문제도 안 푼 상태에서 받아만 적는 수업이 되면 이 수업은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잠깐 멈춰두고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좀 뒤늦게 어차피 녹화되고 있잖아요. 좀 뒤늦게 들어도 돼요. 자, 설탕인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정제당, 즉 설탕을 체내에 섭취된 후에 그럼 먼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정제당이라고 하는 설탕의 대사 과정을 설명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대사 과정, 무엇에? 액상과당의 대사 과정이 정제당과 다르대. 그럼 정제당의 대사 과정을 설명을 먼저 해야 그 다음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됐죠? 무슨 말인지. 지금 들어와 있다가 아까 15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훅 떨어졌거든? 아마 문제 풀러 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풀고 오세요. 정제당은 체내에 섭취되는 어디로 가냐면 소장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제부터 과학지문은 원리와 과정이 써있기 때문에 과학지문은 화살표를 연결해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설탕 먼저 가도록 하죠. 자, 설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체내로 유입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얘를 섭취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 써있죠? 정제당, 설탕, 얘는 먼저 소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1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설탕의 분해 요소인 수크라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돼요. 이게 2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포도당 이렇게 해서 과당으로 분해가 된다. 이게 지금 설탕, 정제당의 대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요. 그 중에서 분해된 포도당이,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 포도당만, 과당 말고요. 얘가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요 단계죠. 여기 지금 3번인 것 같죠? 그래서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췌장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인슐린이 분비되게 돼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와서 얘가 이제 4번이 될 거예요. 자, 요 다음 단계는
인슐린이 분비가 된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적절하게 포획해서 동물성 녹말이라고 불리는 글리코젠, 그러니까 글리코젠으로 바꾼대요. 뭐를요? 이 포도당을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이 작업이 5번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슐린 분비된 결과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하, 지금 보니까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바꾼대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글리코겐은 어떻게 하냐? 간 혹은 근육의 저장, 그 다음 저장 6번째 한대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장 뭐 이렇게 있지 않았니? 누가 했더라? 옛날에? 뭐 그 원어원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원어를 제대로 못 봐서. 어쨌든 되게 유명했던 그 약간 유행했던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 기억은 있어갖고. 어쨌든 이 다음에 이게 이제 저장이 돼요. 그 다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뭐 하냐면 몸의 다양한 기관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7번이 되겠죠. 그래서 글리코겐으로 돼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에너지화가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를 마지막에 다른 근육으로 전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단계로 이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설탕을 대사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액상과당의 대사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설탕의 대사 과정이에요. 그죠? 액상과당이 아니라. 그럼 여기 주제는 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설탕의 대사 과정이 들어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 은희. 역시 은희 대답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설탕이 대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설탕이 아니라 액상 과정이 궁금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아마도 다음 단락에서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액상 과당 말고 설탕이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 자, 다음 단락 가볼게요. 자, 그러나 액상 과당은 이라고 시작하죠. 자, 액상 과당은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된, 얘들아, 좀 전 선생님이 저기 있는 설탕은 결합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혼합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합과 혼합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 우리가 그 약간 레고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레고를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딱 꼈어요. 이걸 우리가 혼합이라고 해요? 결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레고는 결합이라고 해요? 혼합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레고? 와, 레고를 혼합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치? 그렇지. 지금 은희가 얘기한 것처럼, 송주가 얘기한 것처럼 레고는 결합했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붙여만 놓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혼합이라는 건 뭐냐면 물과 설탕은 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혼합이라고 해요. 용액을 섞는다고 하죠. 그럼 혼합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혼합이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결합, 여기는 혼합이야. 그럼 혼합한 거는 다시 원래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과 과당을 섞어서 혼합을 해버리면 하나의 당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는 포도당과 과당을 둘을 붙여만 놨어. 결합이야. 그러니까 얘를 2당이라고, 2개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액상과당은 혼합된 거니까 포도당을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혼합된 다당류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봐요.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럼 이 분해가 되었을 때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즉 얘가 있어야 이게 분비가 되는 거거든. 근데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 얘기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흡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방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왜? 분해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질문, 왜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인슐린이 나오는 건 여기 보니까 포도당이 분해가 되어 나왔을 때 이 포도당의 영향을 받아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당으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인슐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당이라는 게 다량으로, 과당은 지금 현재 섞여 있는 상태니까 포도당과 과당 중에 과당이 분리가 돼서 포도당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과당과 혼합된 상태에서 그 단 과당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몸속으로. 그러니까 다량 들어오면, 자 4번에 2번 들어온다. 뭐라 돼 있냐면 여러분 책에 유입된다. 유입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에 관여해서 인슐린이 안에서 들어오면 지방산합성을 주관하는 요소들이 활성화되어 지방산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간에 중성지방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야. 얘들아, 지방이 쌓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초저밀도 지단백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거는 불어나는 거잖아요. 4번에 3번 잠깐 볼까요? 증가한다, 늘어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4번에 3번까지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지방 성분이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혈관벽에 과다하게 쌓이게 되는 거야. 이런 지방들이 쌓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현재 지금 내 몸에 지방이 쌓여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액상과당으로 인해서 내 질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아까 1번에 3번 잠깐 볼까, 얘들아? 1번에 3번. 액상과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써있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질병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번에 일단 3번 지울 수 있고 1번에 5번 지울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2개 지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도대체 이 3단락의 주제는 액상과당에 대상하자. 2단락의 주제는 설탕, 즉 정제당의 대사 과정이었다면 3단락의 주제는 액상과당의 대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 그 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단락 가보죠. 액상과당은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 방금 우리 지방 얘기했잖아요. 그 지방이라는 게 비만과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럼 왜 비만과 연결되는지. 그럼 이 4단락의 주제는 뻔하죠? 주제가 뭐겠어요? 뭐와 뭐의 관계예요? 그렇지. 액상과당과 비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미리 쓸 수 있겠죠? 가보죠. 우리 몸은 내분비 호르몬을 통해 대사 항상성을 유지한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말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항상성은 늘 동일한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항상성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주요한 연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가, 예를 들면 어떠한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올 때 어떠한 호르몬은 분비가 덜 돼야 돼. 그래야 균형이 맞잖아.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호르몬이 과도하게 무조건 넘치게 돼. 그럼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비만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보죠. 대사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인슐린이 있고 렙틴이라는 게 있고 그렐린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액상과당 얘기 나오면 이 세 개는 늘 나와요. 항상 나와요. 기억해놔요. 선생님 이 지문 읽으면서 야 이거 나 예전에 많이 읽었던 건데 진짜 비슷한 지문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잘 읽어놓으면 생명과학에서 이런 소화에 대한 거 나올 때 여러분 되게 쉽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 다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포만감을 일으키는 렙틴은 포만감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 렙틴이란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배불러.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게 렙틴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렙틴이 분비가 된다는 건 배부른데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에서 만약에 렙틴이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렙틴이 분비가 안 되면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을 걸 먹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안 부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 공복감을 느끼게 한대. 그러니까 얘는 배고파라고 느끼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는 배불러라고 하는 거. 얘는 배고파를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 따고 여러분 질문할 게 뭐냐면 렙틴은 배불러 이걸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럼 렙틴과 그렐린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되겠어? 렙틴이 증가하면 배부름을 느끼게 하겠지. 그럼 배부르니까 밥을 안 먹게 되겠지. 그쵸? 배가 많이 부르는 거니까. 그럼 공복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야 되잖아. 그럼 이 그렐린이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쉽게 말해서 얘가 증가한다면 그렐린은 감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일종의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얘기잖아. 공복감과 포만감은 반대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되는 거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소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미리 여러분 정보를 드리면 처음에 밥을 먹을 때는 뭐가 분비가 되겠어요? 일단 그렐린이 분비가 돼요. 그렐린이 막 있다가 혹은 렙틴이 분비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렙틴이 분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렙틴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점점 밥을 먹을수록.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배가 부르는 거죠. 그럼 렙틴이 분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렐린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야지만 공복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동시에 그렐린이 같이 분비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렙틴이 분비가 안 되어서 그렐린이 계속 분비가 돼버리면 사람은 계속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뭘 먹은 것 같은데 계속 배가 고프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의 호르몬 이상으로 이게 분비가 안 되고 얘가 분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렐린이라는 놈이 여러분을 살찌게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과 렙틴의 수치가 증가한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봐요. 포도당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증가하면 웬 업데이트지?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고 렙틴이라는 것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포도당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단 걸 먹었다는 얘기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단 걸 먹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포도당이 증가한다? 밥을 먹었다. 그래서 단 게 몸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단 게 몸에 들어오면 그와 동시에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렙틴이 분비가 돼. 렙틴은 포만감이라며. 그러니까 단 걸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면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의 수치는 줄어들게 돼요. 줄어드는 거는 뭔가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 4번에 4번 볼까요? 4번에 4번. 완화된다. 여러분, 완화가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완화는 정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4번의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어휘는 금방 풀었네요.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흡수된 포도당을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야 돼요. 그렇죠? 포도당은 얘를 촉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포만감을 유도하게 돼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올라가면서 배가 불러야 돼. 얘는 포만감이니까 배불러! 이게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액상과당에 포함된 이 과당이라는 놈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을 분비시킨 능력이 없어. 왜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액상과당은 뭐가 안 되는 거였냐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됐잖아.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아까? 인슐린의 분비가 안 일어났잖아. 그럼 인슐린 분비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거는 렙틴이라는 것도 분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렙틴이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배불러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뒤집으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올라가면서 그렐린이 이 결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야 돼. 배고파라고 하는 공복감 있잖아. 공복감을 때는 그렐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렙틴이 분비가 안 되니까 이 그렐린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공복감이 계속 올라가 배가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계속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식욕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지. 왜? 그렐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식욕 촉진하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래서 살이 찐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팁을 주면요. 여러분 사이다 있잖아요.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먹으면 탄산음료 속에 이런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사이다하고 콜라 같은 거 같이 먹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밥을 먹을 때 뭐 이렇게 스테이크나 아니면 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아우 괜히 콜라가 땡기는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이다나 탄산음료 안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 액상과당이 인슐린의 분비를 낮춰. 그래서 렙틴의 분비를 촉진시키질 않아. 그 결과 그렐린이 계속 분비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평소 먹던 것보다 많이 먹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살이 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탄수화물 같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탄수화물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못 먹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4단락 주제는 액상과당과 비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4단락까지? 자, 내용 잘 이해하고 있죠? 어렵지 않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단락인 것 같아요. 갑시다. 5단락. 최근 들어 액상과당의 섭취 증가에 따른 고지혈증, 심혈관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질병들 얘기하는 것 같아. 액상과당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액상과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액상과당은 혼합비를 잘 조절을 해서 청량음료나 과실음료나 쿠키빵 등에 일단은 얘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과당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혼합비를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액상과당은 설탕에 비해서 거의 몇백 배 강하대요. 수크랄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설탕에 거의 몇백 배에 달하는 단 거 있대요. 그래서 설탕은 이만큼 먹는 것보다 그거 요만큼 먹는 게 훨씬 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그 성분 같은 걸 보다가 뭐 수크랄로스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거 액상과당이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단 건가 보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적지 않은 양의 액상과당을 먹을 수가 있게 된대. 먹는다는 섭취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4번에 5번에 섭취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액상과당의 과도한 섭취는 결국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이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5단락 주제는 액상과당에 대한 경각심의 필요성이라고 쓰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건 지금 다른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액상과당과 설탕 비교한 얘기가 여기 얘기였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포도당에 대한 얘기는 아까 중간에 들어갔던 내용들 짧게 정리한 거니까 요거를 잘 찍어서 정리하시거나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현재 이걸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액상과당의 용도가 뭐냐? 용도는 좀 전에 우리 보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용도가 뭐였냐면 다양한 식품, 쿠키나 빵이나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용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5번 단락 쪽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밑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이거는 1-1번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문제요. 2번이요. 액상과당 구성 성분 아까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라고 설명했죠. 3번 액상과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방금 전에 봤죠. 그다음 4번 액상과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과정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지 액상과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준 적은 없죠. 선생님 아까 에너지원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원은 설탕의 얘기였죠. 설탕 쭈루루루루 에너지원 이거 얘기였지 액상과당이 에너지원 얘기는 한 적이 없어. 그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과학 지문은 대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은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실선, 점선 말고 실선이 정제당. 우리 정제당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설탕이잖아요. 그죠? 설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당류인 정제당. 이당류는 정제당 맞죠? 이당류 정제당, 설탕. 이거는 기역에서 분해되는 과정 거친다. 기역은 소장이잖아요? 우리 아까 소장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분해되어서 이게 되는 거였잖아요. 틀린 설명 아니겠다. 그죠? 소장에서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는 정제당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옵스. 자, 그 다음에요. 2번, 액상과당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액상과당 단당류 맞네요. 자, 기역에서 분해 요소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 기역이 어디냐면 소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분해 요소의 작용을 받지 않아. 왜죠? 아까 얘는 액상과당 단당류라서 한 덩어리로 합쳐져 있잖아. 합쳐져 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3번이에요. 췌장에서 분비되어 디귿 내의 포도당, 혈액 내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환하는 니은은 인슐린이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 여기 보니까 포도당을 인슐린이 이렇게 분해한다 그랬잖아? 그럼 맞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환하는 것은 니은. 얘가 인슐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표만 잘 그려놨으면 어렵지 않네요. 다음 4번이요. 액상과당은 리을의 동물성 녹말의 형태로 저장됨으로써 얘들아 동물성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는 건 아까 너희 책에서 뭐였지? 이 동물성 녹말이라는 게 글리코젠이었잖아. 그치? 액상과당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됐대. 근데 글리코젠은 언제 나왔냐면 설탕의 대사 과정에서 나온 게 글리코겐이었어. 그죠? 글리코젠이 아니라 글리코겐. 그러니까 지금 액상과당에서 글리코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설탕일 때 나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정리를 잘 하시면 이런 거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표 안 보고도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5번이요. 리을에 저장되어 있던,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은 글리코젠인가? 너희 책 글리코젠이니? 글리코젠이구나. 글리코겐이 아니고. 내가 잘못 썼네? 글리코젠. 이거는 체내에서 분해되어 몸에 여러 기관 전달된다. 아까 얘기했죠? 몸에 여러 군데로 전달된다로 써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맞는 말.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정리했고 3번 문제 보시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문제. 영희는 평소 청량음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탄산음료 얘기하는 거죠. 빵을 좋아해서 많이 섭취해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영희 엄마는 밥 먹기 전에 이런 음식 먹으면 배가 불러 정량의 식사를 못한다. 흔히 엄마는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배에 가스 차갖고 많이 못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탄산음료 먹으면 많이 배부를 수 있으니까 그럼 탄산음료를 먹으면 밥을 적게 먹게 됐네? 이렇게 어머니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희는 완전 반대였던 거야. 청량음료와 빵을 함께 먹었는데 배부른 걸 모르는 거야. 배가 부르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은 얘들아 뭐냐면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뭐라 했냐면 이 공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가 부른 것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렐린의 분비가 뭐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렐린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정상적이라면. 근데 밥을 먹어도 그렐린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이 그렐린은 아까 식욕 촉진 호르몬이었잖아. 얘가 계속 나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마의 말과는 반대로 이 탄산음료를 먹으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서 더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엄마는 이 역할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결과 체중이 엄청 불었대요. 엄청 지금 심각 상태인 거죠. 그죠? 다음 가보죠. 철수는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자, 고지혈증 나오자마자 액상과당 먹었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방 성분이 혈관벽에 쌓여 염증 일으켰어. 과실음료가 문제일 수 있다. 왜? 과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혈중 지방 성분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액상과당을 줄였나 봐요. 1번부터 가볼게요. 가의 영희 엄마는 청량음료와 빵이 렙틴의 분비를 제대로 촉진하지 못한 점을 잘 모르고 있군. 맞는 말이지. 엄마는 청량음료와 빵이 렙틴의 분비를 촉진하지 못해. 그럼 렙틴의 분비를 촉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렐린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 그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식욕이 올라가잖아. 이거 엄마가 모르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거 먹으면 식욕이 떨어져서 더 적게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2번. 영희는 이 빵을 먹은 후 그렐린의 농도가 낮게 유지돼. 그렐린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면 식욕 촉진이
안 되는 거죠. 그렐린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었으니까 식욕 촉진이 안 돼? 그래서 배가 부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군. 맞아 틀려 얘들아? 지금 그렐린 농도가 낮게 유지가 돼? 그러면 공복감이 적게. 그러면 식욕 촉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봐.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욕 촉진이 안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그렐린은 아까 공복감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공복감이 낮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 말은 배부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배가 부르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다음이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렐린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그렐린이 낮게 유지된다는 건 오히려 배부름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배가 부르다고 못 느낀다고? 그럼 틀린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3번 정상치유가 증가하는 것은 불균형 때문에 항상성이 깨져서 그게 아까 비만이라고 설명했었고요. 과실음료에 포함되어 과당 때문에 이렇게 다량 유입되었으니까 살쪘겠죠. 5번 혈중 지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 끝. 요거 답은 아까 4번에 말씀드렸고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지문이 첫 번째 지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광합성에 대한 거예요. 제목 좀 적고 시작할게요. 광합성. 광합성 작용에서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건데 사실은 이 광합성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아세요? 광합성은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고요. EBS 교재에서 수능 연계 교재를 만들 때 광합성은 몇 년을 단위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언제든 시험에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소재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것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늘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들을 잘 정리하시고 자 볼게요. 광합성 작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명반응이란 것과 암반응이란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자 하는 거거든요. 자, 가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읽었으면 읽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 문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광합성 작용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개념이란 말, 얘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다 광합성 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개념이 나와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광합성 작용이랑 이런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실험이 나와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이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학자들이 나오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 학자들의 주장의 차이점이니까 한 사람께 아니라 여러 사람께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번째, 과정이 등장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어 있다 했으니까 광합성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과정에 초점 맞추면 돼. 어차피 과정을 설명하면 세부적으로 나누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가설을 소개했으니까 이렇다고 가정해보자. 말 그대로 가정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개념이냐, 실험이냐, 주장의 차이점이냐, 과정이냐, 가설이냐 이 5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1단락입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의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그럼 여러분이 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광합성이란 무엇이냐 네모치고요. 뭐냐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의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이 두 개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즉 빛이 더해져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동그라미 친 것들에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광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글에 따르면 첫 번째 물 그리고 플러스 이산화탄소 여기에 뭐가 더해져요? 빛이 더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쓰려면 이것이 이렇게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산소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기 보니까 청이 아니라 청포도 쓸 뻔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과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글로 쭉 늘어났는데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계속 보죠. 식물이 광합성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포인트.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즉, 얘가 중요한 것 같다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그런 데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 벤슨이라는 사람, 새로운 사람 나왔네. 사람 네모 쳐야 돼요. 자, 식물은 빛이 없는 곳에서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엉뚱한 의문이야. 얘들아,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는 거지.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가설이 아닐까. 이후 그는 몇 번의 실험을 통해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그러면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여기가 이 문장의 주제 문장이라 볼 수 있겠네.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래 광합성이란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하고 나서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합성 작용하게 되면 얘가 볼록볼록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산소가요.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곳에 가면 산소가 막 충만하다. 식물 산소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럴 때 얘가 중요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러한 걸 발견하게 된 거지.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광합성 작용에 대한 벤슨의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도 되는 거죠. 광합성 작용에 대한 벤슨의 의문.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걸 이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본 거죠. 자, 4달러까지밖에 내용이 없는데요. 짧은 것 같지만 내용 자체는 되게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했나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5번 문제에서 광합성 작용이란 뭐냐? 이런 게 광합성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지금 어디니?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광합성 작용은 블라블라 과정이니까 여기가 5-1번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광합성 작용의 개념을 풀어 설명한 거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리고 아직은 뭐 실험이나 주장이나 이런 거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5번에 가설 소개한 건 맞는데 아직은 뭐 뒷받침한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자, 2번 달러 갈게요. 광합성 작용에서 빛과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벤슨이 먼저 식물을 이거 진짜 실험해보는 거네. 실제 실험이 나오고 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자에 넣고 빛을 비추는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없을 때 식물이 아무리 빛을 공급해도 포도당이 합성이 안 됐대. 그럼 얘들아 봐봐.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포도당이 합성되지가 않았어.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광합성에서는 필수적이란 얘기야. 빛을 막 공급했어. 근데 빛이 막 공급해도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안 됐단 얘기야. 포도당이 합성되지 않았다? 말을 좀 바꾸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빛을 충분히 흡수한 식물을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만 있고 빛이 없는 암시. 자, 중요한 건 빛을 흡수한 상태에서야. 빛이 없으면 안 돼. 빛을 충분히 흡수를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산화탄소만 있고 빛이 없는 암실에다가 옮겨 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예 빛이 없는 건 아니었고 빛을 흡수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빛이 더 안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만 있는 상태에서 빛이 없는데도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렇지? 얘들아 조건을 잘 봐야 돼. 빛을 흡수한 식물을 이렇게 쓴 거지 아예 처음부터 빛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벤슨은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식물이 광합성 작용할 때 계속해서 빛과 이산화탄소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미 있는 빛에다가 이산화탄소만 주입을 하고 빛을 추가적으로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되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지 빛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자, 봐. 먼저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이 얘기를 왜 했겠어, 얘들아? 요 얘기.
지금 여기 있는 얘 때문에 그런 거지. 빛을 충분히 흡수한 물질.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이미 식물 몸속에다가 뭔가 물질을 만든다라는 거야. 낮 동안에. 낮 동안에 뭔가 물질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 상태에서 밤이 되면 햇빛이 없어지잖아. 그럼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나?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근데 내 몸에 작용을 해갖고 뭔가 물질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상태에서 빛이 없어도 얘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이 말을 좀 바꾸면 아 밤에도 광합성이 일어나나 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했나요? 근데 가설이라는 말 나왔네요. 그렇다면 아까 5번에서 5번 가설을 소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앞으로 계속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란 거에다 일단은 여러분이 5-5번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다음 단락은 저 어떤 물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자, 가보죠. 3단락이에요. 갑시다. 그렇다면 광합성 작용에서 어떤 물질은 실제로 존재하나?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정체는 뭐지?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 얘가 왜 이런 가정을 했지? 낮 동안에 열심히 햇빛을 머금게 하고 빛을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광합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난 거야?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물질이 있다면 그게 뭐지? 지금부터 그거를 파헤쳐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보죠. 정체가 무엇일까? 그럼 아마도 이거가 이 단락의 주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물음에 대답을 찾기 위해 오초아를 비롯한 학자들이 또 나왔네? 아까는 벤슨, 이번엔 오초아. 근데 둘의 의견이 반대라고 한다면 아까 차이점 비교하는 게 맞을 텐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이들도 실험을 했나 봐요. 그 결과 광합성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대. 밝혔대. 진짜로. 뭘 밝혔냐면 식물의 잎에는 NADP 플러스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빛 에너지에 의해 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NADP 플러스가 NADPH라는 물질로 바뀐다고 설명했대. 그럼 뭔 얘기지? 지금 보니까 이 물, 얘잖아. 정리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지운다. 이렇게 해서. 잘 보고 따라와요. 자, 일단 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H2O예요, 그죠? 이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더 넣은 거. 자,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CO2라고 하죠? 간단하게 쓰면. 자, 요 두 개에다가 여기에서 여기에 빛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자, 빛이 주어지게 되면 이쪽에 유기물이라는 것과 산소라는 게 아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유기물은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산소는 우리가 O2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일단 얘가 뭐라 그러냐면 물이 분해되는 과정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 여기에 빛 에너지에 의해니까 이 물이 이렇게 여기다 그냥 이 과정을 여기다 쓸게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가. 그럼 이 물이라는 게 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NADP 플러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NADPH로 변화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물이 빛에 의해서 요게 분해될 때 요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물질이 이걸로 바뀐다. 그리고 NADPH 요 놈이 광합성 작용의 열쇠인 어떤 물질이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물질이 무엇인지 밝혔잖아? 그럼 3단락의 주제는 실험을 통해 밝혀진 어떤 물질. 그게 뭔데? NADPH라는 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아마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헤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지우고 나서 한번 파헤쳐 볼게요. 가도 돼요?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갈게요. 분명히 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온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4단락 가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되어
입으로 운반된 물 H2O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수소 이온과 전자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래. 하나 써보자.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이 물이 빛을 만나.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저기 보니까 수소 이온 H+, 그 다음에 전자 E-,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O2 이렇게 세 개로 변화가 되나 봐. 이 세 개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그럴 때 여기는 수소 전자와 수소하고 이온 있잖아. 수소 이온과 전자. 이 두 가지 있죠. 얘하고 얘는 뭐랑 결합을 하냐면 NADP+. 우리 아까 얘가 분해된 과정 속에서 얘가 변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결합해서 NADPH. 아, 지금 얘하고 이 두 개는 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두 개가 이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NADPH라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산소는요? 여기 써있네요. 산소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된대요. 화살표 그어요. 자, 여기 있는 이 O2라는 것들은 방출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광합성 작용 속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날 때 이 물이 분해되면 이렇게 분해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얘네 둘은 이 물질과 만나서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 산소가 나왔구나. 여기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것들. 됐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빛에 의해 NADPH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명반응이라고 한다. 오늘의 하나의 키워드겠죠. 물이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해가 됐고 그 결과 이 두 개가 NADP+를 만나 얘가 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명반응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지 얘들아. 명반응은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 볼 수 있겠지? 당연히 빛이 필요해. 그것도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여기다 정리할까? 명반응의 조건. 빛과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결과 NADPH가 생성이 돼요. 이게 지금 명반응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됐죠? 자, 명반응은 빛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빛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명반응이라고 한다. 근데 명반응은 광합성 작용에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시키기 위한 예비 과정이래.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광합성 작용이란 것은 포도당과 산소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명반응은 산소 만드는 거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 만드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럼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더불어 포도당을 만드는 것까지 가야 광합성이잖아. 그럼 명반응은 그 중간까지만 간 거야. 산소 만드는 것까지만. 그럼 유기물을 합성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니까 이 명반응 다음에 또 한 번의 반응을 통해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완벽한 광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봐요.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지금 여기는 물은 해결했어. 물이 빛을 만나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문제는 여기야. 얘 남아있잖아. 이산화탄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이산화탄소는 봐요.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세포에 있는 5탄당 물질을 만난대. 그러니까 얘가 5탄당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어. 밑에 뜻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요. 그 5탄당 물질을 만나게 되면 밑에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유기물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아. 얘가 5탄당 물질을 만나면 유기물이 된다. 여기 써있죠. 이산화탄소 플러스 5탄당.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세 개가 만들어졌고 이상한 게 나왔네. 없어져라. 뭐 자꾸 나오니? 미안 얘들아. 또 나오나? 안 나오지?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세 개로 분해되고 두 개가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고 산소 만들어졌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산소가 나온 거야. 중요한 거죠. 물에서 산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물에 산소 나왔구나.
그럼 이산화탄소는 뭐 형성하는 데 도움되는 거냐면 유기물산, 그러니까 물은 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얘를 만드는 데 도움 주는 건가 보다.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넘어가 보죠. 식물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암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겠네. 명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광합성 작용을 보았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잖아. 근데 결국 명반응 결과 NADPH가 만들었다고 했지만 명반응의 결과 산소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오탄당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포도당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열화학 반응을 우리는 암반응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과정, 여기 있잖아. 요 과정이 뭐냐면 이게 암반응이 될 수 있는 건가 봐. 그럼 얘들아, 암반응의 특징은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암반응은 지금 보니까 일단은 빛이 필요가 없어. 그치? 빛이 없어도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럼 얘는 오히려 뭐가 필요한 거냐면 반드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얘를 갖고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CO2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밑에 봐요. 암반응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과 전자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NADPH 만들었던 이 얘네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로부터 이것들이 공급될 수가 있대. 왜? 이거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니? 수소이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도 들어있잖아.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플러스 NADP 플러스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NADPH 안에는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잖아. 근데 암반응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와 얘가 필요하대. 여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H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가 반드시 필요한가 봐. 근데 이 H 플러스와 E 마이너스는 수소이온과 이 전자라는 것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얘 안에 들어있잖아. 이 세 개가 섞이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NADPH 얘가 분해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분해되어야 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암반응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 볼 수 있겠고 명반응은 이런 거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암반응 과정에서 NADPH가 NADP 플러스가 되면 무슨 얘기야? 이 덩어리가 이 세 개로 분리가 되면 그 결과 얘는 남지만 얘네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 튀어나온 것들을 이용해서 암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NADP 플러스가 그럼 얘네들은 암반응에서 이미 써먹었잖아. 그럼 얘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네. 근데 아까 뭐라 그러냐면 이 NADP 플러스는 명반응을 통해 얘가 되는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얘가 이제 혼자 됐으니까 불안정하겠지?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또 얘네들을 또 끌어내겠지. 그럼 얘네들 어디서 끌어와? 물을 분해하면 얘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을 또 분해해서 얘네들 여기다 붙여. 그럼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안에는 얘하고 얘하고 얘가 지금 섞여 있는 거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암반응을 또 일으키려면 얘가 분해가 돼서 얘와 얘가 돼야 돼. 그럼 암반응 결과 얘와 얘를 또 써먹겠지? 그럼 얘 혼자만 남았네? 불안정하잖아? 그럼 또 물을 분해해. 그럼 물 분해하면 얘네가 또 나오겠죠? 또 다시 얘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NADPH와 NADP 플러스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왜? 분해됐다가 합성됐다가 분해됐다가 합성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니까. 결국 NADPH가 바로 벤슨이 말한 어떤 물질의 정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네. 완벽하게 끝났네요. 그렇죠? 이해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냐면 주제가 광합성 작용, 다시 말해서 명반응과 암반응.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얘들아, 명반응이라고 하는 건 낮에 일어나는 광합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낮에 주로 일어나는, 왜냐하면 낮에 명반응, 암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낮에 주로 일어나는 명반응과 밤에 주로 일어나는 이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에 의해 영향 미치는. 아니다. 근데 밤에는 암반응밖에 안 일어나긴 하겠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낮에 일어나는 명반응과 밤에 일어나는 암반응.
아, 근데 과학적 지식을 또 공언하면 혹시 모르겠어서 일단 이 글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 두 개의 영향을 미치는 NADPH. 이게 그 어떤 물질이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요 과정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유튜브 스트링 수업이어서 선생님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단락에 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갔을 때 돌려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광합성 작용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 5-1 단락인가? 그러니까 그 1단락에서 아마 확인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그죠? 1문단에서. 그 다음 광합성 작용과 관련된 실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본 게 실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써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3번이요. 광합성 작용에 대한 학자들 주장의 차이점을, 얘들아, 차이점을 알 수는 없었지. 그냥 벤슨이 이런 주장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누구였지? 아까 오초아를 비롯한 학자들도 여러 실험을 했다. 근데 그 실험들 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한 적이 없네요. 답은 아마 3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되게 잘 나눠 설명했죠. 가설 소개했었고 주장도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잘 보세요. 6번. 벤슨의 실험을 토대로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서 빛과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가와 나에서 1, 2에서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고 가의 3에서는 광합성 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이와 달리 나의 3에서는 A에서 광합성 속도가 상승했다가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말로 설명된 거를 이렇게 표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보죠. 1, 1, 1, 1. 여긴 광합성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가의 3. 여기 3파트죠. 여기 3파트에서는 2파트고요. 여기가 1파트예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진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파트는 광합성이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초반에만 이렇게 일어났다가 쑥 줄어드는 거 보니까 광합성이 초반에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뭘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가의 1과 여기죠. 나의 1, 여기죠. 이 둘은 명반응과 암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으로라고 되어 있어.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거든?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아까 명반응이라고 하는 게 뭘 필요로 하는 거였지? 빛을 필요로 하는 거였지. 반드시 빛이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쵸? 그러면 1, 여기 1, 여기 1. 어둠이잖아.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명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광합성이 아예 없었겠지. 빛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빛이 없으니까 CO2가 있잖아요. 그럼 CO2만 있어도 아까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암반응은 일어난 거 아닐까요? 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반응이 일어났다면 암반응도 광합성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광합성이 수치가 조개는와 올라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수치가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암반응조차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NADPH가 없으니까 안 일어났겠지. 암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지? 암반응은 NADPH가 필요했어. 이거가 분해되면서 얘네가 나오면 됐거든. 근데 이게 없었던 거야. 이게 왜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명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야.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결과 NADPH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NADPH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분해해서 이걸 만들어갖고 얘네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암반응인데 이것들이 없으니 암반응이 일어날 턱이 있나. 둘 다 일어나지 않은 건 틀린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무슨 말인지. 2번이에요. 얘들아 2번에 너희 책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거든? 이게 선생님 편집 과정에서 좀 약간 잘렸나 봐. 뭐냐면 여기 나의 2라고 돼 있잖아. 이게 아마 너희 책에 1로 돼 있을 거야. 1이 아니야, 얘들아. 2야, 2. 문제가 선생님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잘렸나 봐. 내가 이거 한글 파일로 된 걸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은 건데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아. 2로 고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가의 2와 나의 2는 모두 명반응만 일어났대. 그럼 가의 2가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야. 가운데. 밝음이잖아.
밝음이잖아. 그럼 명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일단 밝음이라는 게 일어났으니까 명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CO2가 없네? CO2가 아까 없으면 뭐라 그랬지? CO2가 없으면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반응이 일어났다 치자. 그럼 명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많아져야 되지, 얘들아? 명반응만 일어났다면 명반응의 결과 NADPH가 많아지지 않아? 그러면 명반응이 많아졌다면, 얘가 일어났다면 NADPH보다 얘가 더 많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얘보단 얘가 더 많아져야지. 왜? 명반응 결과 이게 나온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긴 맞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긴 맞는데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요거. 어쨌든 답은 2번이에요. 알았죠?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가의 3. 여기죠? 여기는 명반응과 암반응을 통해 NADP 플러스와 NADPH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건 명반응이 막 일어나고 그만큼 또 암반응이 막 일어나고 이런 얘기라는 거거든. 이 두 개가 막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쭉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틀린 말 아니겠죠? 4번이요. 나의 3, 여기에요. 여기는 광합성 속도가 상승한 이유. 왜 상승했을까? 광합성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나의 2, 여기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NADPH로 인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명반응 상태잖아. 여기에서 이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뭘 많이 만들어냈을 거야. 아까 처음에 거기 있었잖아. 그 전에 축적되어서 그 축적된 게 있으니까 빛이 없어도 CO2만 있어도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봐봐. 여기에서 일단은 뭔가 이렇게 막 축적이 됐을 거야. 빛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들이 CO2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광합성이 있을 수 있었겠지. 근데 문제는 암반응은 일어났는데, 자, 5번 넘어가 볼게. 광합성도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 일단은 낮에 있는 걸로 여기서 써먹었어. 근데 여기는 어둠 상태잖아? 그럼 어둠 상태라는 거는 빛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빛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명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NADPH가 안 만들어질 것이고, NADPH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분해되어 이 두 개가 나와야 이 결과 암반응을 통해서 저녁에도 계속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까와 똑같은 얘기죠. 얘가 안 만들어져요. 얘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 결과 암반응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명반응도 안 일어나고 얘도 안 일어나니까 쭉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답이 5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면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좀 들어보세요. 알았죠?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7번인데요. 요게 지금 보니까 산소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를 물어보는 거래. 되게 길게 써있긴 한데 얘들아, 이미 우린 답을 알아. 뭐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 했냐면 산소가 방출된다 여기 있잖아. 이거는 지금 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게 산소였거든. 그러니까 물만 연결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6O를 가진 물, 그 다음에 18O를 가진 물이야. 그러니까 16O를 가진 물과 18O를 가진 물이니까 아마 산소도 16산소, 18산소가 나와야 정답일 거예요. 그러면 보면 16산소와 18산소니까 A는 16산소 여기 있네. 그죠? B는 18산소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아마 2번이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에서 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과정 속에 산소가 표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과 산소를 동일하게 가져가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데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법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필수 문법 15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15번 파트예요. 자, 29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29번 문제는 높임의 대상에 대한 문제인 건데, 사실은 높임의 대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1학기 때 높임을 배웠을 거라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얘들아 이거 잘 찍어놨지? 잘 믿어 의심치 않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이 까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높임법에 대한 것만 따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요.
이건 여러분이 따로 캡처를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 누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화면 캡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임법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죠.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상대 높임이냐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주체 높임이라는 것들은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 다른 말로 서술하는 행동에 주체가 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주체 높임은 선어, 말어 및 시를 이용하거나 조사, 깨서를 이용하거나, 이때의 조사는 정확히 말하면 주격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특수어휘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다. 좀 이상하지 않니? 아버지가 자다 이러면, 그죠? 그래서 이 가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께서 자다란 말 대신에 주무시다. 이렇게 특수어휘를 쓴다라는 거죠. 주무시다란 말. 오케이? 아니면 이런 거겠죠. 아버지가 가다. 근데 아버지가 가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요 사이에다 뭘 집어넣어요? 시를 넣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다. 이렇게 쓰면 높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이용하거나 깨서 이용하거나 특수어를 이용한 경우가 주체 높임에 해당되는 경우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객체 높임은 뭐냐? 이 문장 속에서 대상이 되는 존재인데 객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목적어를 뜻하거나 부사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 누구누구를 돼 있는 것들이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개 이럴 경우에는 주격조사 깨서가 주체 높임이라면 여기는 부사격 조사인 에게 대신에 깨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아버지에게 주다. 이렇게 하면 너무 건방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께 부사격 조사를 쓰거나 주다란 말 대신에 특수어를 뭘 써요? 드리다. 이렇게 주는 게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상대 높임은 듣는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보조사 요를 붙이거나 종결어미를 붙이게 되면 상대 높임이 돼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죠.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빠, 나 이거 한다? 어디서 반말이야? 아빠, 나 이거 한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오늘 그랬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를 붙이면 애들 높임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인수, 밥 먹었어? 어디서 반말이야?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요를 붙이면 뭔가 높임의 의미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우리가 뭐 해? 이건 반말이지만 해요? 이건 존댓말이잖아요. 근데 주의할 건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건 높이거나 낮추는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높이는 거 아니면 낮추는 문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장에 다 상대 높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다만 플러스의 상대 높임이냐 마이너스의 상대 높임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 속에서는 그 높임에 대한 플러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여러분. 여기는 안 써 있는데 4번 님이란 글자, 여기는 3번 님. 그러니까 님이란 글자도 님은 사실 접사거든요. 써줄까요? 님이라는 접사도 주체 높임이 돼요. 예를 들면 거죠. 선생이 그러면 안 돼. 이상하잖아. 뭐라고 그래?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높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대신에 선생님께서. 그럼 선생님이라는 말, 이 님이라는 접사도 하나의 주체 높임의 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깨 이런 얘기가 맞겠죠. 자, 깨가 들어가 있고 님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 맞는 거거든 원래. 가르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에다가 님을 붙이고 있는 거죠. 이해했나요? 목사가 맞아요.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란 단어는 높임의 의미에서 붙이는 말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해했죠? 자, 이 화면을 캡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기 다 한 것들. 됐나요?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따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보시고서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인 건데, 딱 보고서 여러분이 아무 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요거 높임의 표현이네 라고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서 아, 요거 높임 표현이네라고 여러분이 써 넣을 수 있으면 높임법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표시를 미리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자, 뭐뭐께서라고 하는 건 주체 높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셨어요는 하시었어요니까 주체 높임이잖아요. 요 이거는 상대 높임이잖아요. 그죠? 선생님께라고 하는 건 객체 높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쭈다 누구한테? 선생님께. 그러니까 선생님께는 객체인데 이 객체를 높이기 위해 여쭈다란 말 쓰는 거니까 얘 역시도 객체 높임, 특수어휘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께서는 아까 주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셨다는 주시였다니까 얘도 주체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1번부터. 여기는 지금 주체랑 상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는 우리가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2번은요. 객체만 있었잖아요. 그럼 객체 있는 건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럼 겹치는 건 2번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30분이 되기 싶어서 30번 문제는 여러분 그 앞에 그 국어 여러분 그 1학기 때 문학에서 문법에서 의문 변동 얘기할 때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첨가에 대한 걸 배웠던 거고요. 이번 시간은 탈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인데 지난 시간에 첨가는 두 개의 결합된 단어에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유유가 왔을 때 요 사이에 니은이 들어간다. 그래서 니은 첨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근데 여기 탈락은 이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울다 라는 말에다가 니를 결합해봐요. 묻는 말. 그럴 때 야, 너 울니? 너 울리? 이렇게 얘기하니? 뭐라 그러지? 너 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리을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빠졌어? 탈락이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번에 있는 것 중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러분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싸전이란 말은 쌀을 파는 가게죠. 그래서 쌀 플러스 전이에요. 쌀을 파는 가게란 뜻. 근데 싸전이니까 리을이라는 게 탈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요거는 다음 2번이요. 이어서 선생님의 이어서니까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은 이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있다죠. 있다 플러스 어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서서라고 하지 않고 이어서라고 한 거 보니까 시옷이 이렇게 빠졌구나. 그러니까 원형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소나무는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솔 플러스 나무로 되어 있는 구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리을이 빠져서 소나무라고 하는 거죠. 소나무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 플러스 나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전부 다 탈락이 일어나는 게 맞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4번이에요. 영수는 모교에 와서 장학금을 쾌척해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와서라는 얘기의 원래 원형은 왔다, 아니 오다죠. 그러니까 오다라고 할 때 오 플러스 아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아서.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오아서, 야, 너 정말 네가 우리 집에 오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와서라고 하죠. 와. 그럼 이거는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 거잖아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축약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논란이 좀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중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음이 두 개인 건데 이중모음은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음, 의문을 두 개로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고 얘도 두 개니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축약이나 이런 걸로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탈락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 퍼를 애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꿈을 퍼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퍼의 원형이 뭐냐는 거야. 퍼다란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푸다지, 푸다. 똥 푸다. 삽을 푸다. 흙을 푸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푸에다가
어가 들어가.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이번엔 자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음이 탈락하는 거야. 우탈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읍이 여기 붙어서 퍼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 끝. 오늘 수업도 끝. 다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유튜브에 다시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